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비당 김수현입니다. 존 비당. 네, 비치보이스의 노래 중에 슬롭 존비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 노래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존비당이라고 붙였는데 오늘 하필이면 또 좀비 영화를 해서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습니다. 재밌네요. 존 비당이신데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약간 스튜디오에 와서 네. 뒤에 심지어 이렇게 모니터까지. 제가 보기에는 스튜디오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으시는 바람에 네. 우리 출연자들도 약간 자기 개발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묻혀 지금. 네. 굉장히 안락하고 좋은 공간이라서 여기서는 또 어떻게 영화당이 진행될까 또 이렇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오늘 좀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좀비죠. 네. 네, 좀비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고요. 또 여름철이 되면 아무래도 약간 좀 호쾌한 대작 같은 걸 보고 싶은데 그게 또 B급 영화적인 어떤 좀비 장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흥미로운 영화 두 편을 가져왔고요. 제가 예전에 좀비들 좋아했을 때는 제가 또 한편 좀비들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장편 소설 쓰였죠. 일종의 약간 좀비 마니아였는데 그때만 해도 좀비라는 그 소재 자체가 굉장히 B급이었는데 이제는 이 B급 맞아요. 소재를 블록버스터로 옮겨오면서 지금은 누구나 좀비와 블록버스터를 쉽게 연결할 수 있어서 큰 작품들도 좀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충무로에서 사극을 가지고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영화들이 만들어진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Which leads me to my second rule, the double tap. Don't let them catch you with your pants down. 어쨌건 좀비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것이 이제 부두교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서인도제도 혹은 이제 서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어떤 종교죠. 그 부두교에서 특정한 의식이나 약물에 의해서 살려낸 그런 살아난 시체들, 그것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고 또는 그 부두교에서 약간 뱀처럼 생긴 특정한 신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중문화로 넘어오게 되면서 특히 뭐 장르소설이나 아니면 영화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지분들을 차지하게 된 하위 장르가 되었죠. 많은 서사에서 뭐 좀비나 유령이나 이런 걸 쓰는 이유는 사실은 현실의 은유 같은 걸 하기 좋은 대상들이잖아요. 네. 좀비라는 건 언데드죠.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인간과 닮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했던 사람이 좀비로 변한다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우리는 누구로 봐야 되나?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나? 아니면 죽은 걸로 봐야 되나라는 혼란스러움 같은 걸 잘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좀비 장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집단성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은 제대로 갖고 있지 않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좀비 장르는 처음부터 굉장히 정치적인 장르였었고요. 그래서 메카시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베트남전 같은 데서 이렇게 어떤 주류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무비판적인 대중을 비판하는 어떤 말이 되기도 하고 혹은 정반대로 공산주의라는 탈을 씌워서 사람들을 몰아가게 하는 어떤 소수의 비틀린 정치 엘리트들을 공격하는 그런 비판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좀비의 속도일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좀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천천히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수의 좀비들이 천천히 다가올 때 네. 어떤 무서움 같은 것들이 예전 좀비 영화의 주요 테마였다면 네. 지금은 엄청나게 빨라졌죠. 전력 질주를 하죠. 28일 후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 좀비들이 이제 팔을 뒤로 꺾습니다. 속도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좀비들의 팔 모양이 달라졌고 속도가 달라지는 바람에 이 속도가 어쩌면 블록버스터에서 속도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력 질주한 영화는 사실은 28일 후가 처음은 아니고 80년대 바탈리언이라는 좀비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좀비들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어찌됐건 초기에는 좀비들이 느릿느릿 걸어오는 방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최근 영화들 예를 들면 월드워 Z 같은 작품에서도 전력 질주를 하니까 좀비 영화의 스피드가 가미된 새로운 좀비 영화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좀비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멀리 있는 작품까지 찾게 되면 30년대까지 거슬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큘라 역 같은 걸 많이 했었던 벨라 루고시가 나왔던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32년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대로 된 요즘 스타일의 좀비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고 좀비 영화의 사실상 원조격인 작품으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작품은 1968년도에 조지 로메로라는 걸출한 감독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죠. 근데 그 작품은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그 담고자 하는 내용 같은 데서도 주제의식이 명확한 어떤 그런 정치 영화처럼 보이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좀비 영화가 계속 이제 B급 장르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싸구려 제작비를 넣어서 만드는 어떤 특정한 방식의 영화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2000년대로 넘어오게 되고 28일 후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장르 자꾸 분화를 해서 네. 지금은 뭐 예를 들면 좀비 영화로 로맨틱 코미디도 만들잖아요. 네. 워엄 바디스처럼.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코미디랑 결합돼서 굉장히 재밌었던 새벽의 황당한 저주 같은 네. 작품들도 나오게 돼서 이제는 좀비 영화가 공간을 바꾸든가 시간을 바꾸든가 아니면 장르를 바꾸든가 소장르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작품들이 나오게 됐죠. 네, 현재도 여전히 블록버스터의 좀비를 다루기도 하지만 네. 또 여전히 좀비 영화의 B급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생각했던 영화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좀비랜드라는 영화 있거든요. 네. 네, 좀비랜드도 보면 재밌죠. 기존의 B급 영화적인 스타일 그대로 2000년대 가지고 온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전에 뭐 이웃집 좀비, 미스터 좀비 이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저예산 영화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부산행이 나와서 완전히 이제 A급 장르에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게 됐고 그것에 해당하는 영화가 할리우드에서는 사실은 월드워즈입니다. 네. 이 영화는 1억 9천만 달러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명실공히 그때까지는 B급 장르라고 생각했던 저예산 영화 장르라고 생각했던 좀비 영화를 명실공히 대작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바꿔낸 네. 그런 산업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월드워즈하고 부산행이 여러모로 비슷하죠. 비교될 만한 요소들이 꽤 맞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잘 골라오셨다. 네, 오늘 주제는 그래서 좀비 블록버스터 이렇게 잡아봤고요. 네. 그 전에 먼저 1문 브리핑. 네. 제가 또 이 세트가 바뀌고 제가 늘 아날로그로 애용하던 화이트보드가 없어졌습니다. 그 맛이 있었는데. 그 맛이 있었는데 네. 또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또 도구가 필요한 법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으로 모니터에다가 네. 제가 1분 브리핑을 돈 준비해봤습니다. 좀 쓰셨네요. 네. 네. 첫 옮기 이후로 처음 공면 1분 브리핑. 화면으로 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약간 어색하네요. 이게 약간 화이트보드 가리키는 맛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약간 옛날 칠판으로 강의하다가 네. 인강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들기도 하고. 일타 강사. 네. 네네. 좀비에게서 살아남는 규칙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네. 이건 사실은 월드워즈의 원작자였던 맥스 브룩스가 그 이전에 썼던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네.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네. 번역이 돼 있죠. 번역이 돼 있죠. 그 책에 나오는 일부 규칙을 참조를 했고요.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좀비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는 방법, 좀비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걸 상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몇 개를 골라봤고요.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별표해 놓은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첫 번째? 우선 머리를 노래라는 이 거의 모든 좀비 영화의 불문율 같은 건데 일단 머리를 전두엽을 파괴를 해야지 좀비 생명이 해결된다, 처치할 수 있다라는 게 거의 일반적인 규칙이고요. 볼링공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프라이팬 같은 걸 사용하기도 하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총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구가 중요하잖아요. 부산행에서 역시 야구 방망이라든지 정경의 방패와 곤봉 같은 걸로 해결을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좀비 영화들이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퇴치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핸드폰 조심이라고 해놨는데 네. 저건 사실은 월드워 G하고 부산행에 핸드폰을 어떻게 쓰는지 두 개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쓰이고 맞아요.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핸드폰이 상대방이 발각되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하나는 상대방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핸드폰이 쓰이고요. 화장실 역시 부산행에서는 화장실에서 사람들이 숨는 공간이 되고요. 또 한편 월드워치에서는 비행기 화장실에 좀비가 숨어 있는 방식으로 화장실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화장실을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영웅이 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마동석이 아니면 영웅이 될 생각을 하지 마라. 마동석쯤 돼야지 좀비들을 퇴치할 수 있지. 우리는 그냥 빨리 달려라. 달리는데 대신에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임을 유념하라. 라는 이 방식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혹시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한국에 좀비가 나타난다면 요 룰을 기억하시고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2인 1조로 또 행동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 좀 챙겨주세요. 같이 둘이서. 혼자 가지 말이 있습니다. 마시고. 네. 2인 1조로 움직일 때 같이 있는 사람을 좋은 사람을 뽑아라. 마동석 딱 같은. 나네, 딱 나. 아, 그래요? 딱 전에요. 네, 네. 팀이 먼저 열심히 쏴라, 운동하겠습니다. 먼저 쏴라로 제가.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뭐 좀비가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오늘 이 방송이 실용적인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Jerry? It's the same worldwide. Is anyone doing better than we are? I'm not gonna force you. Don't pretend you're not well suited for the job. Baby? Tell the kids I'm coming back.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 월드워즈입니다. 네. 이 작품 참 재밌는 작품 같아요. 네, 일단 초반에 네. 재난 영화의 가장 흡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저는 우주 전쟁 생각나더라고요. 네. 그 톰 크루즈가 맞아요. 했던 그 우주 전쟁의 초반 재난 장면하고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많아서 네. 초반에 일단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주전쟁은 사실은 부산의 영화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또 뒤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이 영화는 아까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맥스 브루스의 원작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 자체가 나올 때부터 야 이거 영화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많은 그 제작자들이 판권을 따내려고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제작자인 브래드 피트. 또 한 명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대요. 그래서 두 사람이 판권 경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브래드 피트가 만들게 됐고요. 사실 원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영화화하기 되게 힘든 소설이고요. 저는 말하자면 이 그 원작을 영화로 옮겼을 때 제목을 뭐로 지을 거냐면 뱀파이어와의 인터뷰처럼 좀비에게서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인터뷰. 그렇죠. 라는 그런 방식으로 형식이었죠.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목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영화화 되었을 때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영화됐죠.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영화에 굉장히 맞는 각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영화는 좀비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제작비인 1억 9천만 달러를 대작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대작일 경우에는 사실 대작은 1억 9천만 달러를 넣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와이드 개봉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최대 다수의 최다 쾌락을 겨냥하는 그런 블록버스터 형태를 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원작 소설을 보게 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라고 그럴까요? 좀비와의 전쟁을 치러낸 사람들 개별의 각자의 증언 모음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살아남은 후일담.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일담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에피소드 중심으로 그때그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딱 골라서 그것을 이제 사람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을 맡게 되고 이 인물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의 단일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전통적인 어떤 그런 대중 영화로서의 화법을 기본적으로 처형해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좀비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누구냐, 네. 결국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냐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브래드 피트는 유엔 조사관이잖아요. 그래서 조사관으로서 이 모든 참상을 지켜보고 조사한다는 그 관점 자체가 이 영화를 규정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비 영화라고 볼 수도 있고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재난 영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좀비 영화나 재난 영화를 만들어내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을 때 초반에 약간 가족의 상황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 굉장히 힘든 상태라는 걸 보여주거나 정반대로 너무 단란한 가족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영화를 시작하기 마련인데 월드워즈는 그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네. 그런 가족 영화적인 묘사를 초반에 하지 않고 아예 초반부터 시작해서 이 좀비와의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갑자기 눈앞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영화가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굉장히 스피디한 네. 그런 기본적인 플롯을 갖고 있다. 보통 영화의 한 10분의 1 정도를 가족에 할애한다고 친다면 이 영화는 한 3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초반에 가족이 약간은 단란하게 있지만 뭐 아주 짧게. 아이들이 부모의 침대로 뛰어드는 클리셰 네. 뭐 그런 것들 좀 있긴 하지만 그걸 최소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이제 제목 자체가 월드워즈이고 전 세계적인 동시적인 재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데 주인공의 직업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그 주인공이 극 중에서 세계 각곳을 다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도 가고 한국 평택에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직접 세계 각곳을 다니기도 할 뿐더러 거기서 겪는 일들이 굉장히 이렇게 변주가 잘 되어 있어서 다양한 볼거리들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제일 먼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런 필라델피아 안에서의 처음 이런 상황이 등장할 때 저 장면을 글래스고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글래스고의 필라델피아의 실제 교통 체계라든지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차 위치도 운전대가 정반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미국식으로 한다든지 신호등을 가서 심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도시 자체의 일부분을 사실상 세트처럼 꾸며놓고 이 필라델피아 장면을 찍은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방식이나 그다음에 뭐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전경들이나 필라델피아는 꽉 막혀 있는 상태에서 네. 액션이 벌어진다면 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그렇습니다. 규모에서 네. 액션이 벌어진 거를 광장에서 확 넓혀버렸죠. 어마어마한. 네. 근데 그 예루살렘 장면도 몰타에서 찍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예 어떤 특정 도시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곳에다 그대로 이식시켜 놓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변주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는 좀비 영화를 참 많이 봤지만 네.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벽을 타넘는 좀비들의 모습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실제 어쩌면 우리가 좀비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끝없이 어디선가 누군가 몰려온다라는 이미지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게 그 벽을 타넘는 좀비들의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비가 무서운 건 개별성이 아니잖아요. 저기서 나를 향해 다가오는 하나의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런 좀비가 정말 수도 없이 때로 몰려온다는 그 집단성이 무서운 건데 그 예루살렘 장면이 저도 진짜 압도적이었는데 영화에서 실제로 예고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봤을 때 어떤 압도적인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좀비가 인산인해를 좀산좀해를 이루게 되잖아요. It's too loud. It's too loud. 사실 이 압도적인 이 좀비 영화 이 월드워즈에서 나왔던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타넘어가는 좀비들의 장면은 감독의 어린 시절하고 관련이 있대요. 감독이 어린 시절에 이제 모래 언덕 같은 데를 이렇게 보다가 개미의 어떤 탑 같은 것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미 위에 개미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면서 탑을 쌓는 것 같은 그것을 보면서 사실상 영화에 적용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인간이 정말 맹목적으로 정신이 빠져나간 채 몸만으로 이렇게 모여서 거대한 어떤 그것을 이루게 되면 그 덩어리진 인간군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잘 보여주는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장면이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예루살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그냥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성벽 하나 쳐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터져 있는 공간에서 좀비를 맞닥뜨렸을 때의 공포를 줬다면 그 다음 굉장히 긴 시퀀스는 뭔가 하면 비행기 안에서 좀비들을 맞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 안에서 좀비를 맞이하는 건 정반대로 밀실에서 사실상 좀비를 맞닥뜨렸을 때의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는 광장에서 좀비가 가장 무서운 상황을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밀실에서 좀비에 쫓기는 사람들 비행기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 바로 다음 장면에서 너무 잘 보여주어서 영화 자체가 굉장히 영리한 균형을 잡고 있기도 하다. 네. 좀비물이 어쩔 수 없이 액션 영화이기 때문에 그 리듬과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폐쇄된 공간에서 공포를 보여줬다가 또 넓은 공간에서 보여줬다가 그 리듬 자체를 그렇죠. 계속 변주하지 않으면 네. 관객들은 좀 지루할 수밖에 지루하겠죠.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부산행과 월드워즈가 그런 걸 성공적으로 리듬을 맞춰낸 특별한 영화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반대로 영화가 다운 템포로 아주 느릿느릿 그리고 네. 심지어는 유머까지 섞어가면서 어떤 걸 보여주게 되는데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사실 후반부에 따라서 좀 약간 갈리기도 해요. 그 예루살렘 장면이나 비행기에서 장면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클라이맥스가 좀 약해 보이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까지가 워낙 압도적인 볼거리들이나 그런 방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좀비 영화가 아닌가. 어찌됐건 이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이제 또 흥미로운 건 굉장히 연출이나 어떤 이 드라마적인 세팅이 잘 돼 있다라는 것이 좀비 영화도 좀비 영화의 규칙이 있겠지 않습니까? 아까 잠깐 일본 브리핑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좀비한테 물리면 여기서 12초 만에 물린 사람이 좀비로 발현이 된다라는 규칙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관객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면 어떤 영화 같은 경우에 좀비에 대한 어떤 교수가 나와서 이번에 참관하고 있는 좀비는 물리면 12초 만에 감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사실상 버리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규칙과 정보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시간조차 굉장히 극적인 볼거리로 만들어내는 거죠.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 좀비들의 피가 튀겨서 입에 들어갔을 때 네. 갑자기 아파트 옥상으로 뛰어갑니다. 네. 뛰어낼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 내가 좀비로 변하게 되면 난 자살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그때 카운트다운을 하는데 네. 그 장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I got it in my mouth. You're okay. 그때 카운트다운을 본인이 12까지 하게 되는데 12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근거는 뭔가 하면 그가 이전에 필라델피아 거리에서 달아날 때 누군가 좀비로 발현되는 것이 12초 걸린다는 걸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 그런 규칙을 굉장히 정보를 흥미롭게 깔아주면서 그것 자체를 볼거리로 만들고 그러다가 바로 뒤에 가서 주인공이 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굉장히 극적인 어떤 감정적인 극점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르적인 어떤 세팅을 가져가면서도 신선하게 그런 걸 변주했다는 측면에서도 참 영리한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 영화는 이제 보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드는 거예요. 디테일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많은 게 예를 들면 팔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잡지를 두른다든지 그렇죠? 본이 했던 거죠. 제이슨 본이 보통 제이슨 본도 그런 잡지를 부분이 이용하는데 부분이 잡지를 있었죠. 지금도 많이 보지 않는데 잡지를 내는 이유가 이런 식의 아 이게 좀비 퇴치하라고 많은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잡지를 계속 발행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극중에서 항공모함 나오는데 실제로 영국 항공모함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가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또 투자한 것만큼의 어떤 그런 대중적인 그런 재미들을 끌어내는 작품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 당신들 말이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다루게 될 영화는 한국 영화죠. 1000만이 넘은 영화죠. 부산행입니다. 네, 저는 그 고향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기차를 자주 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부산행 하시겠네요. 그럴 때 늘 부산행이 보여요. 네. 무서워 지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영화 속에서는 김천이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네. 동대구에서 끝나죠. 네. 네네. 이 부산행 영화는 이제 기차 안에서 벌어지는 좀비 영화다라는 컨셉이 굉장히 흥미롭게 적용이 되고요. 네, 정말 영리한 컨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설국 열차에서 열차를 봤지만 거기서는 꼬리칸부터 치고 올라오는데 사실 이 그 부산행은 기차를 더 잘 이용한 게 중간중간 맥이 끊겨 있는 그 통로를 뚫고 지나가야 한다든지 네네네.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기차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좀비 영화는 애초에 느린 공포 영화스러운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그 변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쯤 되면 부산행은 굉장히 중요한 게 영화적인 승부를 대중영화적으로 스피드에 두고 있는 것 같은 네.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비 영화에서 서스펜스로 승부를 걸 수도 있고 스릴로 승부를 걸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스릴 쪽에 더 무게중심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쨌건 기본적으로 KTX이기 때문에 시속 300km까지 간단 말입니다. 질주하는 기차가 있는데 질주하는 기차 안에서 좀비들의 움직임도 일단 예사롭지가 않고 더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플롯 자체도 굉장히 스피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월드워지하고 반대입니다. 월드워지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끊임없이 전 세계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이 열차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물론 관심은 있지만 그것 자체는 지금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이 기차 안의 좀비들로부터 어떻게 피하거나 싸울 수 있을까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벌어지는 거의 모든 상황이 사실상 기차 안의 상황에만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기차는 질주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이야기의 흐름 자체도
플롯 자체도 굉장히 스피디하고요. 마지막에 어떤 굉장히 약간 논란이 됐던 한나의 플래시백을 제외하고 얘기한다면 플래시백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별거 중인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데려다 주러 가는 여행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막 초조해하면서 막 안타까워하거나 이런 상황이 영화적으로 보통 보여지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인물들의 전사도 주인공 서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격가지들을 다 쳐내고 최대한 심플하게 만든 상황에서 초고속 열차에 실어서 질주하게 만드는 그런 플롯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이 대중영화적인 어떤 호쾌함을 주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좀 한국적인 특성을 잘 담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질전적인 성격이 강한데 연결되어 있는 고리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댓글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네, 그거만 다른 보면 지방의 돼요. 네. 뉴스를 알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실제 외국이 어땠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네.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나라하고 연결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비들의 특성인데 한국이 또 세계 최고의 비보이 강국 아닙니까? 네. 액션들이 남달라요. 네. 그래서 이 비보이들이 연기를 많이 하게 됐지만 좀비들의 행동 패턴이나 역동적인 모습 자체도 굉장히 한국적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걸 이제 일종의 안무잖아요. 그 이제 말하자면 수많은 좀비 엑스트라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좀비 엑스트라 하나하나한테 예를 들면 안무 전문가가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무 전문가가 곡성의 안무 전문가였대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좀비들이 나올 때 그 관절 꺾고 이런 모습들 같은 걸 보게 되면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엑스트라들도 진짜 발군의 연기력을 보여준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월드워 Z하고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월드워 Z를 보면 가장 중요한 두 장면이 하나는 밀실, 하나는 광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안에서의 어떤 시퀀스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이제 기차 안에서 벌어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컨셉상의 장점이지만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2시간짜리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차 안에서만 벌어지는 상황을 계속하면 관객 입장에서 같은 볼거리들이 반복되니까 지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역과 기차의 상황으로 변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보면 천안역의 상황하고 대전역의 상황하고 동대구의 상황이 완전히 대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이 드는데 천안역에서 보게 되면 천안역에서는 플랫폼에서 좀비들이 날뛰면서 사람들을 막 습격하는 장면들을 기차 안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갇힌 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대전에 가게 되면 정반대가 됩니다. 좀비들이 기차 안에 갇힌 채로 나오지를 못해서 막 아우성치는데 그것을 불안하게 플랫폼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다든지 그러다가 동대구에 오게 되면 기차고 뭐가 없는 거죠. 완전히 땅 터진 그런 곳에서 수많은 좀비들이 질주하면서 심지어는 기관차에 매달리는데 그 매달려가는 모습이 이렇게 호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인 공포감을 주게 되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런 상황이 한번 실제로 생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영화처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어디서 좀비가 어떻게 나왔는데 나는 지금 부산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란 말입니다. 좀비가 창궐한다는 걸 모르는데 갑자기 어디서 누가 누군가를 습격하는 장면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지하게 될 텐데 이 영화가 그걸 너무 묘사를 잘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처음으로 좀비가 누군가를 습격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차가 막 떠나기 시작하는데 어린 수환이라는 아이가 바깥을 보는데 그 바깥의 창 뒤로 갑자기 플랫폼에 있는 누군가를 한 사람이 덮쳐서 사실은 좀비였죠. 공격하는 장면이 그냥 무심하게 슬쩍 나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접하게 되면 정말 내가 지금 본 게 뭘까? 어떤 사람이 왜 다른 사람을 공격할까? 좀비라고는 생각도 못 하겠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쑥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제 좀비가 되어서 나오는 이제 심은경 씨가 연기하는 좀비가 여자 숙모는 올라타서 공격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러면서 고등학생들이 한 칸으로 이제 피해자가 된 여승무원이 들어오면서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고등학교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게 정확히 무슨 상황인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공포스럽겠죠. 그런 것을 영화가 너무 잘 보여줘서 재앙에 처음 마주치는 사람들의 심리나 시점 같은 것을 관객에게 너무 잘 이입시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서스펜스의 원리도 잘 작동을 시키는 게 우리는 이 영화가 좀비 영화라는 걸 알고 있고 심은경 씨가 나왔을 때 좀비구나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승무원은 그냥 아픈 승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응급 환자 맞아요. 생겼다라고 연락을 하는데 네, 가까이 있지 마, 가까이 있지 마, 떨어져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승부는 모르는 거죠. 그때 사건이 생기는 것도 사실 서스펜스의 원리를 제일 잘 이용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이제 월드워 Z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월드워 Z는 워낙 국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작품이기 때문에 의식은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월드워 Z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것 자체가 이제 좀비 영화의 어떤 클리셰일 수도 있고 또 용례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계승을 한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야기 전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전쟁하고 약간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헤어져 있는 아내에게 자기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하다가 겪는 거대한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봤고 이 데려다 주려는 아빠가 굉장히 이기적이면서 냉정한 사람이다라는 설정도 비슷해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한테 무관심하다라는 건데 우주전쟁에서 보게 되면 아빠가 사실은 딸이 땅콩잼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것도 모르면서 식빵에다 땅콩잼을 발라서 주죠. 네. 아이한테 치명적인 것을 아빠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부산행에서 서구가 자기의 딸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주는데 그게 작년에 줬던 선물이에요. 엄마한테 부산 가겠다고 했다며? 그런 면에서 작년에 뭘 사줬는지도 모르고 그냥 똑같은 제품을 사다 줄 정도로 무심한 아버지라는 설정도 사실은 우주전쟁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월드워치 얘기하셨지만 사실 좀 비슷한 장면도 있잖아요. 네. 그 기차에 매달리는 장면, 네. 좀비들이 매달려가지고 비슷하죠. 뛰어 올라가는 장면인데 저는 월드워치가 위로 올라가는 스피드였다면 이 부산행은 옆으로 그러니까 횡으로서의 스피드잖아요. 그게 다르면서도 재밌고 또 하나의 변주 같아서 그 재밌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산항 제가 앞부분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좀비 영화가 많은 경우에 굉장히 현실 비판적인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장르다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산행을 보시게 되면 영화에 이제 너무 명확한 악당이 있죠. 이제 김의성 씨가 또 워낙 그런 연기를 항상 또 임팩트 있게 하시는데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 김의성 씨가 연기하는 용석이라는 인물은 너무 나쁜 악당이라서 그 사람은 사실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스토리에서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관객 입장에선 저 사람에 대해서 뭐 이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나쁜 도구적인 악당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뭔가 하면 많은 좀비 영화들이 그렇겠지만 좀비 영화에서 전선은 얼핏 그냥 스토리상으로 봐선 좀비들 그다음 좀비가 아닌 일반 인간들 이 둘 사이의 대결로 보이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에서 진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좀비와 맞서는 우리들이 아니라 이 둘이 맞서는 게 아니라 좀비라는 존재를 말하자면 이야기의 조건으로 놓고 어떤 그런 반응, 조건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분열하는가. 다시 말해서 좀비 앞에서 나뉜 우리들 사이에서의 분열을 이야기하는 영화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결국은 좀비들과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의 두 존재의 어떤 다툼이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면에서 이제 용석이라는 나쁜 인물이 선동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을 몰아내자고. 근데 진짜 위험한 건 용석이 아니라 그런 선동에 먼저 앞에서 선동을 하니까 거기다 그냥 익명의 어떤 수많은 승객들이 말을 하나씩 얹어서 결국은 쫓아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정말로 경계하는 것은 용석이 아니라 선동에 선동되어서 말을 하나씩 얻는 그런 익명의 존재로서의 우리들의 모습들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영화는 저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들고 굉장히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한 매력이 있는데 좀 걸리는 부분들도 많다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어떤 플래시백 장면이 나오는데 그 플래시백 장면은 뭐 톤이라든지 혹은 들어가 있는 지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건 외에도 이 영화는 사실은 심파적이라고 보통 말하는 속성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심파가 왜 문제냐? 심파는 감정의 과잉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식성, 그 굉장히 파리하고 얄팍한 도식성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심파적인 요소는 지나치게 사람과 사람을 나누거나 혹은 어떤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 도식적이기 때문에 영화 자체를 얄팍하게 만드는 부분이 없지 않다. 네. 저 역시 뭐 글을 쓴 사람이고 스토리를 만든 사람으로서 심파 혹은 이런 식의 좀 유치한 이야기들이 어떤 게 그런 게 느껴지냐 하면 감정의 설명이 많을 때 좀 심파가 되거나 유치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할머니들의 이야기 혹은 후반부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감정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했는데 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과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플래시백을 잘라낸 감독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 속에서의 사람과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에 가득 찬 혹은 굉장히 오만한 어떤 폭력이라고 그럴까 이런 걸 참 잘 묘사를 해요. 네. 대표적으로 용석이 너무 나쁜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별로 안 나빠 보이는 행동, 대표적으로 노숙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를 보게 되니까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친근하게 말한답시고 야 꼬마야,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좋아지시면 된다. 이런 말은 자기 딴에는 그 아이한테 훈계를 하려고 한 말이에요. 좋은 말로. 그렇지만 그 말 자체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감정적으로나 혹은 언어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런 것을 이 영화가 굉장히 잘 보여준다는 측면이 있고 바로 그 측면에서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영화에 등장하는 노숙자라는 캐릭터가 네. 사실상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극중에서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영화 속에서 처음에 딱 보시면 영화가 굉장히 영리하게 작동을 하는데 처음에 좀비가 처음 기차 안에서 발현하는 곳이 화장실입니다. 근데 화장실에서 좀비가 탄생하는 것을 사실상 보여주었거든요. 그 바로 다음 장면이 뭔가 하면 노숙자가 또 다른 화장실에 숨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앞에서 본 장면 때문에 노숙자가 좀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주입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에서 노숙자는 우리는 잠재적으로 이 영화에 가서 어느 선이 되면 저 노숙자는 틀림없이 예를 들면 좀비가 될 것이야 라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전역에서 이 주인공 일행이 가게 되는데 그 통화 내용을 뒤에서 따라오는 노숙자가 엿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따라오게 되는데 우리는 주인공 위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노숙자가 굉장히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노숙자를 자꾸 분리하고 혹은 잠재적인 위험 대상으로 생각하게 만든 다음에 영화의 뒷부분에 가면 그럼 노숙자가 좀비가 되느냐? 아닐 수 있단 말입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렵지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영화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앵글을 통해서 정가운데 좀비가 누구를 할 것인지를 이렇게 가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각각 노숙자와 서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좀비가 누구를 죽이거나 누구를 상대적으로 공격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 관객은 어떠냐는 말이죠. 서구를 살리고 싶어 할 거고 노숙자를 죽이고 싶어 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노숙자에 대한 관객의 마음을 영화를 다 보면 사실은 노숙자에 대한 것은 관객의 오해이거나 섣부른 편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사실상 그 노숙자에 대한 태도를 관객 스스로가 깨닫게 하고 뒷부분에 가게 되면 자기의 편견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간 어떤 인간의 윤리적인 감각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캐릭터였다라고 네. 말할 수 있겠죠. 저도 초반에 화장실에서 노숙자를 딱 보여주는 장면에서 좀비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행색이 그러하고 좀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비구나 했는데 사실 고개를 들고 보니까 좀비가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 당신은 좀비와 노숙자를 구분할 수 없어. 따라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영화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그 영화 보는 내내 노숙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계속 신경 쓰이면서 영화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좀비가 인간을 공격하는 이런 대규모 사태가 벌어질 확률은 없잖아요. 영화 속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유사한 구도나 시각을 가지고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폭력적인 그런 시선이 뭐가 있겠는가를 생각하면 사실은 그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제 두 편의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재밌는 그런 블록버스터 좀비 영화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영화의 완성도보다 좀비 영화로서의 속도 혹은 좀비 영화로서의 쾌감 쪽에 약간 포커스를 더 맞춰봤는데요. 둘 중에 저는 부산행이 저한테는 좀 더 매력적으로 재밌어요. 속도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행을 조금 더 좋아하고요. 최고 장면은 월드워 G에서 생각보다 너무 소규모이긴 한데 후반부의 병원 장면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이상한 네. 취향이죠? 약간 김중혁적이에요. 그죠. 그런 그래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병원들 많이 가보시면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건물들 네. 꽤 많습니다. 네. 그 구름다리를 지날 때마다 생각이 나고요. 실제로 그 공간에서 공간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한 것 같아가지고 그 병원 장면들에서의 소규모 서스펜스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약간 좀 의외의 선택이긴 하지만 그 부분을 최고 장면으로 충분히 뽑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고 또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콜라 따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이제 두 편 다 재밌었고요. 부산행이 갖고 있는 장르 영화로서의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고르라면 월드워즈를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야 뭐 항상은 아니지만 자주 몰아주니까 장면도 하나를 고르라면 월드워즈에서 그 예루살렘 장면은 네. 와 진짜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알고 가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예고편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데도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 성벽을 타오르는
진짜 그 좀의 충격은 정말 좀비 영화를 통틀어서도 꼽히는 몇 안 되는. 어떤 면에서 보면 평론가가 모두가 좋다는 영화를 나도 좋아라고 말을 하면 사실 모양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소수 의견을 내서 어떤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저는 안 좋은 쪽으로 정치적인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편의 영화 여름 시즌에 굉장히 잘 맞는 호쾌하고 재미있는 영화 좀비 블록버스터라는 연기까지 하시려고 부산행 그리고 월드워치 두 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해야지 여기서. 여기서. 무릎 꿇고 해야 되는데.